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뒤 해외 언론에 방류 관련 설비들을 공개했습니다. YTN이 방류 후 국내 방송사로서는 처음으로 현장을 취재했는데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도 방사능 잔해 처리에 대한 고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다에 방류될 오염수 탱크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해수 펌프가 오염수를 희석시킬 바닷물을 끊임없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이동시키는 배관은 푸른색, 오염수를 흘려보내는 배관은 검은색으로 구분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해수 배관 헤더라는 장치입니다. 이곳에서 대량의 바닷물과 오염수가 합쳐져 본격적인 희석 작업이 진행됩니다. 희석된 오염수는 커다란 수조에 모인 뒤 해저 터널을 통해 바다로 흘러가는데 이 과정에서도 정기적으로 오염수 표본을 채취해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뒤 해외 미디어에는 처음 오염수의 이송과 희석 설비 일부가 공개됐는데 오륙호기 주변을 중심으로 취재가 진행됐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원전 오륙호기 근처입니다. 원전 폭발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이기도 한데요. 오염수를 방출하는 해저 터널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폭발 사고가 난 원전 1, 2, 3, 4호기 주변은 여전히 고농도 방사능 잔해들이 남아있지만 제거가 쉽지 않아 폐로 작업에 커다란 난제입니다. 瓦礫を撤去するときにもしかすると放射性物質まき散らすかもしれませんよね。それが怖いのであそこに今カバー覆うカバーを今作っているところです。 원격으로 감시 통제할 수 있는 공간도 처음으로 취재진에게 공개됐는데 지진과 같은 돌발 상황이 생기면 즉각 방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전문가도 IAEA와 방류 모니터 작업에 본격 참여하기로 하면서 도쿄전력이 과학적 안전과 사회적 안심의 간극을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이후 우리 해역의 방사능을 검사한 정부의 첫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정치권의 공방은 날로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억지 선동과 괴담 유포를 멈추라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천명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며 정부 심판론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무 전문성도 없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조사 장비 하나 없이 맨손으로 일본에 가서 고작 피켓 드는 데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15년 전 광우병 집회, 6년 전 사드 반대 집회처럼 먹거리 괴담 재방송을 한다고 하여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국민을 두 번이나 속여놓고 또다시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행태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겸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시대착오적인 방공선동에는 늘 앞장서던 대통령이 핵오염수 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참모들 뒤에 숨어 있습니다. 비겁한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것은 대통령의 이런 이율배반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라는 점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권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를 감싸고 돌면서 국민의 절규와 한탄을 끝내 외면한다면 민심이 그리고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계기로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한 것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수산사업자 보호책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기자단의 질문을 받고 수산사업자를 보호할 것이라며 이번 주 중에 정부 전체적으로 지원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인들이 현지 일본인 학교에 돌을 던지거나 일본으로 항의 전화를 거는 등 반일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유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는 중국발 전화 테러에 일본 정부가 공식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중국 측은 자신들도 일본에서 걸려온 전화 공세에 시달렸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칭다오에 있는 일본 영사관 건물 앞에 누군가 중국어로 욕설을 적어놨습니다. 주변 일본인 학교엔 돌이나 달걀이 투척됐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오염수 방류와 직접 관련 없는 일본 내 민간 상점에도 수백 통 넘는 전화 테러가 이어졌습니다. ただいまの時間は受付時間外でございます。妈的，他都下班了，重找一个，随便找个酒店。 모시모시.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분노 표출에 일본 정부가 태세를 바꿔 역공에 나섰습니다. 中国側に対しては、国民に冷静な行動を呼びかけると、適切な対応を行うとともに、処理水について正確な情報を発信することを強く求めており、 주일 중국 대사를 불러 자국민과 외교 공관의 안전 확보를 요구하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열린 여당 대표의 방중이 퇴짜를 맞으면서 전하지 못한 수산물 금수 조치 철회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주일 중국 대사관 역시 일본에서 발신된 전화 공세에 시달렸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중국 정부도 굴하지 않고 연일 일본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미국조차 올해 상반기 일본 농림수산물 수입을 5,700만 달러나 줄였다며 안전성을 비꼬았습니다. 声称对日本核污染水排海计划满意的美国，今年上半年，美国减少了从日本进口农林水产。 동북아시아 신냉전 구도에 더해 해양 환경 문제까지 중일 간 악의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에서 소속 의원들이 논의의 뜻을 모은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 대응 방안을 오늘 발표합니다. 국민의힘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 중인 연찬회 둘째 날 비공개 분임 토의와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을 진행한 뒤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워크숍을 연 민주당은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현안에 대한 토의를 마치고 논의한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1+1을 100이라는 세력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협치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박소정 기자입니다. 빨간 넥타이를 메고 등장해 의원 한 명 한 명과 반갑게 악수한 윤석열 대통령. 연찬회 모두 발언에서 또다시 지난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부실 기업에 비유하며 거덜나기 일보 직전이었다. 대선에 이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아찔하다고 꼬집은 겁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전부 이 회계가 분식이고 이 내실로 채워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철진한 엉터리 사기 이념에 매몰됐었다고도 표현하며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이념을 설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각종 정책과 기관을 내실 있게 만드는데 1년 수개월이 훌쩍 흘렀다고 말하면서는 거친 표현으로 야당과 언론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지금 뭐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그저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얘기도 꺼냈습니다. 오염수 방류 이후 공식 석상에서의 언급은 처음인데 거짓을 말하는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힘을 합쳐 나라야 하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방향이 다르면 안 된다며 이른바 좌우 날개론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현재의 야당은 제대로 된 진보가 아니며 따라서 협치나 타협도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개인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라는 가치가 국민을 위한 방향이라는 말과 함께 당정과 내각이 노선을 잘 잡아 정기국회를 치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는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와 이를 둘러싼 당 내용 상황이 주목받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일단 대여투쟁에 힘을 실었지만
조만간 예상되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방향을 놓고서는 갈등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은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과 맞물렸습니다. 이 대표 체제 1년 평가를 놓고 친명, 비명 간 계파 갈등이 폭발할 거란 전망이 적잖았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행사에선 원전 오염수 문제를 고리로 한 단일 대오와 대여 투쟁이 부각된 모습이었습니다. 국민 속으로 더 넓고 더 깊게 들어가고 더 큰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이 되는 그런 길을 이번 워크숍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모색하고, 물론 지지율 침체의 원인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듯한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의 체력과 정당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 건데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우선 따져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일단 더 컸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했는지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의 불씨가 꺼진 건 아닙니다. 당장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 소환 조사가 뇌관입니다. 정부 정책과 예산안을 다룰 9월에서 12월 정기국회 기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당내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도 계파 간 신경전이 예고됐습니다. 한 의원이 이 대표가 희생해야 당이 살아난다며 체포동의안에 대한 사실상 가결 표결 또는 당론을 주장하자 곧바로 친명계 의원이 반박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당이 똘똘 뭉쳐 이 대표를 보호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강조한 겁니다. 네, 두 분입니다. 적극적으로 응해야 된다라는 분이 있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분이 있으셨죠. 워크숍에 앞서 당내 일각에선 이 대표 거취에 따른 분당론까지 거론되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대여 공세라는 기치 아래 잠시 수면 아래에 있는 제1야당의 내홍이 언제든 분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강조한 걸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사실상 공영방송부터 요리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 실무에 본격 착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의 논평에서 총선이 다가올수록 땡윤 뉴스만 넘치고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 자명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이 청문회 과정 등에서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위원장 본인 나름의 생각하는 일의 순서가 있고 그 순서에 따라 일을 하고 있다고 이해한다고 이 위원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을 포함한 5명의 흉상 이전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홍 장군의 흉상 설치가 적절치 않다는 논란이 있다며 이전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방부는 또 청사 앞에 세워진 홍범도 장군 흉상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육군 사관학교가 교내 홍범도 장군 등 5분의 흉상 이전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방부는 소련 공산당 가입 등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북한의 침략에 대비해 호국 간성을 기르는 육사에 설치해 기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설치될 당시에도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강행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범도 장군과 관련돼서 공산당 입당 또는 그와 관련된 활동 이런 부분이 지적되고 있어서 지난해부터도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검토를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서 홍 장군의 흉상은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3.1절 99도를 맞아 육사 교내에 설립됐습니다. 육사는 홍 장군을 포함한 5분의 흉상을 모두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 가운데 홍 장군의 이력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홍 장군이 1921년 6월 러시아 공산당 극동공화국 군대가 자유시에 있던 독립군을 몰살시켰던 자유시 참변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청사 현관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도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앞 흉상은 지난 1998년 설치됐는데 육사의 이전 검토와 마찬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연관도 있고 또 별개의 사안이지만 국방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으나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기조로 미뤄 2016년 명명된 214급 잠수함 홍범도 함의 함명 변경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방부는 흉상 이전이 독립군과 광복군의 역사를 국군의 뿌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이종찬 광복회장은 반역사적 결정이라며 이종섭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는 등 논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망 경위를 수사하던 경찰은 함께 있던 일행의 마약 투약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새벽 5시쯤 30대 남성 A씨가 14층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이었던 A씨는 3층 화단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운동 동호회 회원 7명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은 경찰에 A씨가 갑자기 창문을 열고 투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집단 마약 투약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함께 머물렀던 집안에 주사기 등 마약류 관련 물품이 발견됐고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일부가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숨진 경찰관 A씨의 마약 투약 여부와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부검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검사를 거부한 다른 일행에 대해서도 마약 투약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추락사와 관련된 범죄 혐의점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이 계획범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지법에서 어제 열린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정유정은 검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지 묻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사체 훼손과 유기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범행 증거 224개를 재판에 사용하는 데도 동의했습니다. 정유정 측은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부정적 의사를 표하며 다음 재판 때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오늘 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경제공동위원회를 열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외교부는 중국을 방문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 오늘 제27차 한중경제공동위원회에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중경제공동회는 한중 수교 직후인 1993년부터 정례적으로 개최한 한중 간 포괄적 경제협력 대화체로 경제와 통상의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합니다. 중국 측 수석 대표로는 리페이 상무부 부부장이 참석하는데 한중경제공동위원회가 대면으로 열리는 건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한 한중 간 협력을 포함해 문화 콘텐츠 등 교류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인도와 베트남을 방문해 대중국 견제 행보를 이어갑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베트남을 방문해 응우엔 푸종 공산당 서기장을 비롯해 베트남 주요 지도자들과 만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은 국빈 형식이며 베트남과 전략적 파트너십 합의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지뢰 방어선에 막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던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지역 중요 교두보인 로보티네를 탈환했습니다. 더 남쪽으로 진격해 바다까지 닿게 되면 러시아 점령지를 양쪽으로 절단하게 돼 대반격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탱크가 거침없이 들판을 달려갑니다. 장갑차에서 내린 군인들도 빠르게 진격합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사라졌고 전투에서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장비들만 나뒹굴고 있습니다. 자포리자주 멜리토폴에서 동북쪽으로 60km 정도 떨어진 로보티네를 탈환했다고 우크라이나가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남부 대도시 멜리토폴 공략을 위한 핵심 교두보를 확보한 겁니다. Збройні сили України на півдні продовжують наступальні дії. Після звільнення Роботино наші Збройні сили рухаються південно-східніше цього населеного пункту. 로보틴의 인근 후리아이폴입니다. 우크라이나 공병대 장갑차가 들판에 끈처럼 보이는 뭔가를 발사합니다. 잠시 후 검은 연기와 함께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러시아군이 매설한 지뢰를 제거해 본격적인 공격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텄습니다. 촘촘하게 숨겨진 지뢰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만 남부 멜리토폴을 향한 진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Наші вояки стикаються з дуже серйозним опором російських збройних сил, противниками, але збройні сили поступово просуваються. 우크라이나가 멜리토폴을 탈환하고 코앞에 있는 아조프해까지 진출하면 러시아 점령지는 도네츠크, 루안스크 등의 서북부와 자포리자와 크림반도의 동남으로 절단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로서는 보급로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군 병력을 활용하는 데에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그러나 북부 하르키우주에서 매우 격렬한 전투를 치르고 있고 동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에서의 러시아 공세도 계속되고 있다며 수세에 몰려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네, 8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루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수산물 안 먹겠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급식에서 수산물을 늘리자, 이런 방안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내일 해양수산부와 여당 등은 국내 급식업계의 빅5와 함께 수산물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데요. 아무래도 식단은 고객사와 계약에 따라서 짜는 거기 때문에 업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수산물은 대량으로 조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원래 급식에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데다가 안전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상황에 수산물을 늘리자고 제안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단체 급식이라고 한다면 학교 급식도 좀 포함이 될 텐데 학교 현장 같은 경우는 더 민감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이들이 먹을 점심이다 보니까 안전할지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학교 급식에 대한 식재료 검사를 강화하고 또 정보를 수시로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이러한 우려를 덜기 위해서 일본산 수산물을 전혀 쓰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가 하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직접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도 있습니다. 네,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 먹거리에 굉장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철저한 검증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도 오염수 관련 기사인데 두 개 지금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네, 하나씩 왼쪽부터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24일 홍콩 주재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시위대가 항의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일장기를 찢으면서 일본의 결정에 항의하는 모습인데요. 일장기에는 지구의 적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사진 보시죠.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의 모습인데요. 반일 감정이 고조된 일부 중국인이 이곳에 돌과 달걀, 또 플라스틱 병들을 던지자 이렇게 경비를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 일본의 방류 결정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훨씬 더 민감하고 격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방류와 관계없는 중국 내의 일본인 학교에도 돌과 달걀이 날아들었다고 하고요. 또 일본인을 경멸하는 낙서들도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현지에서도 중국인들이 각 학교나 음식점 등의 항의 전화를 수천 통씩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는 주일 중국 대사를 초치해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중국 매체들은 현 사태의 책임은 일본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학교나 음식점은 방류와 관련이 없는 곳들인데 또 이렇게까지 항의를 하게 되면 그 반대의 뜻이 오히려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봅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청년들의 의식 변화와 관련한 기사인데 청년들, 자 이제 일보다는 워라밸이다. 결혼 자녀는 안 되고 동거는 오케이다. 자,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제목 위에 그래프가 두 가지 나와 있는데요. 아마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나온 그래프, 일과 가정의 균형과 관련한 인식조사 결과입니다. 과거에는 일을 통해서 자아실현도 하고 또 성공을 꾀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일이 우선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0%에 달했는데요. 이제는 33%까지 크게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과 가정의 균형, 즉 워라밸을 중시하는 비중이 45%까지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가정이 우선이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10년 전의 11%에서 21%까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결혼과 자녀, 또 동거와 입양, 이혼 등과 관련한 10년 사이의 의식 변화가 나와 있는데요. 꽤 큰 변화들이 있어 보입니다. 자, 오른쪽에 그 막대 그래프를 좀 보시자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굉장히 좀 많이 줄었고요. 또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비율도 80%가 넘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 밖에도 결혼을 하고도 자녀는 필요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과반을 넘었고요. 또 이유가 있다면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도 과거에 비해서는 꽤 크게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는다라는 과거 공식에 대해서 그보다는 나의 행복을 더 우선하겠다라는 청년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참고로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결혼자금 부족이 34%,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이 17%, 출산과 양육 부담이 1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가정을 이루는 게 또 가족이 생기는 게 부담으로만 다가오는 그런 그 사회적 분위기가 된 것 같아서 한켠에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한 기사네요. 빚의 늪에 빠진 20대, 연체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군요. 예, 그렇습니다. 한때 유행하던 비투라는 게 있죠. 코인과 주식 등으로 대박을 친 경우도 있었지만 반대로 빚만 남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투가 아니더라도 고물가 고금리 시대를 처음 겪으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소액 대출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보니까 결국은 갚지 못하고 또다시 대출에 의지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쪽 아래에 있는 기사를 보면요. 제목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앱만 터치하면 수백만 원을 대출해준다. 그만큼 좀 쉽게 대출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요즘은 은행에 가지 않더라도 앱만 설치하고 단 몇 번 화면만 누르게 되면 수백만 원 정도는 금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과 소득이 없어도 비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대출을 해주는 건데요. 이자가 꽤 높은 편이지만 편의성 때문에 20대가 꽤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자 부담에 제때 갚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데요. 채무 조정을 통해서 빚을 탕감받은 20대가 5년 사이 최대 수준으로 늘 정도로 최근 적지 않은 20대가 이 빚의 굴레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청년들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문제긴 하지만 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 그림처럼 청년들의 좀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좀 좋은 정책들이 많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자, 영어 사용과 관련해서 국가들의 좀 온도차가 좀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위쪽에 독일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글로벌 기업 유치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민의 활성화 측면에서 영어 사용을 늘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기업 간 분쟁을 다룰 때 재판 절차를 영어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했고요. 이민 노동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에서도 영어 사용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방장관, 외무장관, 재무장관 등 여러 최고위 관리들은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여기 밑에 있는 네덜란드와 덴마크도 독일 못지않게 영어 실력이 좋은 나라들로 알고 있는데 왜 제한을 하는 건가요? 네, 자국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인데요. 자국어를 우선 사용하고 영어는 필요한 경우 보조적 용도로만 쓰자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대학에서 3분의 1을 네덜란드어로 수업하도록 했고요. 또 덴마크도 영어로만 진행되는 수업의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역시도 대학에서 자국어를 강의에 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굿모닝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최원종의 차량에 치인 2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서울 고척동에서는 부부싸움을 벌이던 아내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우종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분당 서현역에서 차량으로 보행자를 향해 돌진하고 흉기 난동을 벌여 구속 송치된 최원종. 최원종의 차량에 치인 20대 여성 A씨가 어젯밤 9시 50분쯤 숨졌습니다. 지난 3일 범행을 당한 지 25일 만입니다. 최원종의 범행으로 지금까지 A씨를 포함해 차량에 치인 2명이 숨졌고 12명이 다쳤습니다. 건물에서 나온 남성이 비틀대며 골목을 걸어 나오다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급히 나온 여성이 남성의 상태를 살피고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이 출동합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서울 고척동의 주택에서 60대 아내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옮겨질 당시 의식이 있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부부끼리 말다툼을 벌이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아내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남 김해에서는 50대 남성이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자녀는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로 어제 낮 12시 10분쯤 1톤 트럭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버지인 50대 남성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범행을 벌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인지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도 30대 남성이 전 배우자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어제 새벽 0시 40분쯤 남성은 창문을 통해 빈집에 들어가 있다가 귀가한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오늘 새벽 2시 30분쯤 제2중부고속도로 곤지암 요금소 인근을 주행하던 4톤 트럭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50대 남성 운전자가 스스로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트럭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트럭 바퀴 부분에서 처음 연기가 났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에 있는 2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건물에 있던 2명이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면적과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범죄를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어제 강제추행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JMS 간부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일상생활용품과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낸 각종 위장 카메라가 아무런 규제 없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관련 법안 5개가 발의됐지만 전부 폐기됐거나 계류하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파는 곰인형과 모자.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몰래 촬영하는 데 쓰이는 위장 카메라입니다. 움직임이 있을 때만 알아서 찍고 액자형 카메라의 경우 홍보 이미지와 다른 그림을 무작위로 넣어 발송할 거라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위장 카메라는 별다른 제한 없이 누구나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상가에서도 명함 지갑형이나 볼펜형 등 여러 종류의 위장 카메라를 취급합니다. 시중에 들어가는 보조것들이 들어가도 6만 원 들어오면 모르잖아요. 그 휴지 뽑으면서 자연스럽게 방어할 수 있고 사용하시는 분의 아이디어를 해서 사용하셔도 있고 방범용으로 팔고 있지만 불법 촬영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우려는 끊이지 않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셋톱박스형 카메라를 직접 사용해봤습니다. 일반적인 제품 같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부 촬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숨겨진 카메라는 전문 장비로는 찾아낼 수 있어도 일반인이 맨눈으로 발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변형되어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과연 이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과연 좋은 목적으로 쓸 수 있는가. 이런 가운데 불법 촬영 범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5천 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 37명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은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도 탁상 시계와 차키 모양 카메라를 범행에 썼습니다.
실태들도 이제 파악을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등록제도 있고, 구입을 할 때부터 이 물건을 갖다가 사간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구매 장부를 만들어가지고 추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몇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나 워낙 다양한 제품의 카메라가 사용되다 보니 규제 대상을 법으로 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초소형 카메라를 모두 규제 대상에 넣으면 신기술 발전을 막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 3건이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도 2년째 계류 중입니다. 위장 카메라가 시중에 얼마나 판매되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어디까지 규제할지도 제대로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그 미국 상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수출 통제와 관련한 정보 교환을 위한 실무 그룹 새로 만들기로 좀 합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좀 어떤 내용인가요? 예,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좀 흐름을 잡아보면 예. 디커플링하고 디리스킹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디커플링은 어쨌든 간에 작년 10월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관련 기술이나 이런 것들 제조 장비 수출 안 돼. 중국은 보복을 했죠. 마이크론 수입 안 되고, 그리고 너네들 우리한테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히토류 같은 거, 갈륨이나 게르마늄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 수출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또 미국이 야 AI나 이런 거 관련된 기술 너네한테 수출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서로 보복하고 이러다가 중국하고 미국이 완전히 서로 갈라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절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것이 약간 디리스킹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전체적인 것에 있어서 대립을 하는 게 아니고 안보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 대립을 하고 좀 그런 것에 있어서 수출을 조심하겠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무엇이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냐? 예를 들어서 반도체도 안보에 관련된 물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그냥 쓰는 일생활에 쓰는 물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무엇이 안보에 관련된 물품이냐를 관련된 것은 이건 사실 미국이 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하고 앞으로 수출 관련된 이 품목들에 대한 어떤 합의 혹은 협의를 하겠다 이런 것과 함께 정부랑 민간 기업으로 구성된 이제 실무자 그룹을 만들어서 1년에 한 2번 정도 정례적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 회의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실무자들이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좀 잘못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겠다라는 방식의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중 갈등이 여전한 상황인데 그럼 이번 걸 계기로 좀 갈등이 완화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은 계속해서 대화는 해왔죠.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의 장관급으로는 4번째 방문이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그 최근에 이코노미스트 기사에도 나왔지만 알아야 될 거는 사실 중국이 미국의 수출 통제나 수입 통제들이 있지만 아시아 다른 국가를 통한 우회 수출 같은 것으로 사실 미국의 부가가치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혀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의 어떤 공고한 이 무역 관계들은 유지되어야 되는 부분이 미국에서도 실리적으로 있는 것이죠. 최근에 무역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아니 왜 연구개발을 잘하는 미국이 제조업을 하려고 하고 왜 제조업을 잘하려고 하는 중국이 연구개발을 하려고 하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결국은 중국이 제조업이 강점이 있고 여전히 미국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한다는 어떤 중요한 기지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더군다나 내년에 미국의 선거가 가까워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대화의 수위는 조금씩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싸우고는 있지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인식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겉으로는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실리는 챙기고 있는 존재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아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국내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어제 간담회에서 주택 가격이 급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속단하지 않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강조를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요즘 뭐 매매가나 전세가 많이 오른 현상을 두고 한 발언이라고 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이게 부동산 가격이 최근 들어서 다시 오르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좀 공급에 대한 향후 불확실성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급이라는 거, 주택이라는 건 지금 당장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전에 인허가, 분양, 준공 등의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인허가 물량을 상반기로 봤을 때 작년 상반기에 비교했을 때 한 30% 정도 줄었고요. 착공 물량은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인허가하고 분양까지 한 2, 3년, 분양 후에 이제 시공 들어가서 준공하는데 또 한 2, 3년, 3, 4년 걸린다고 하면 이것들이 한 2025년, 6년, 7년, 8년에 걸쳐서 슬슬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기대도 좀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공급이 다시 줄어들어서 오늘이 제일 싼 이 부동산 시장이 되는 게 아니야라는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의 이런 선제적인 얘기들은 아마 그런 심리들을 좀 차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원 장관이 이제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 통제하는 건 이제 오만한 접근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미세 조정에 나서겠다고 했잖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은 이제 공급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2026년이 조금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2026년까지 어떻게 잘 버티면 그때 3기 신도시가 공급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또 부동산 PF 등의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서 조금씩 좀 지연이 되는 공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이 2026년부터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좀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지나치게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것에서 시작되는 불안 심리 같은 것들은 저는 조금 달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 경제도 심리지만 부동산 시장은 심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장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선제적인 조치가 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잠깐 부동산 PF 언급을 해주셨지만 국내 저축은행 상반기 실적이 지금 962억 원 적자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뭐 대출 연체율까지 높아졌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지금 상황이 나빠진 이유 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은행권에 비해서 저희가 저축은행을 포함하는 비은행 이제 예금 기관들은 영업 범위가 조금 좁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이익이 어디서 나느냐? 그러면 예금을 유치해서 대출을 해줌으로써 그 예금과 대출 사이의 차이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행태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최근에 보면 어쨌든 간에 지금 예금 금리가 오르면서 조금 이러한 저축은행들이 자금을 끌어오는데 비용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이제 대출을 내줬을 때 그 대출이 부실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연체율이 지금 늘어나는 것도 그것의 한 지표인데요. 연체율은 비단 뭐 기업 대출뿐만이 아니고 가계 대출, 기업 대출 모두 지금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비해 훨씬 높죠.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대손충당이라고 하는 이제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가정하고 여기서 나는 손실도 지금 더해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예금 쪽에서 오는 비용 상승 그리고 대손충당 이쪽 두 개가 아마 가장 큰 지금 저축은행의 어떤 이익이 감소하는 원인이 된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저축은행들이 연체율 부담 때문에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을 좀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카드사나 그런 대부업 쪽으로 좀 밀려나는 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 카드론 대출이 다시 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카드론 대출 같은 경우는 사실 대출 금리가 더 높습니다. 지금 카드론 대출의 최상당 금리는 15%를 넘어갔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결국은 밀려 은행권, 제2금융권 그러다가 이제 카드론까지 가게 되면 금리 부담은 차주에게는 더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될 거냐? 결국 연체율 상승으로 또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 연체율 상승은 또 카드사의 부담이 될 가능성도 크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또 정책금리나 이렇게 중저금리,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 상품을 다루는 어떤 금융기관들에 대한 조금 그 우대 같은 것들, 혜택 같은 것도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금리가 계속 높아지는 방향으로 중저신용자들이 가다가 결국은 연체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니까요. 네, 관련 정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또 다른 이슈를 보면 기술 유출 이슈가 요즘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처럼 우리나라가 좀 앞서 있는 분야의 기술을 다른 경쟁국으로 유출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가 첨단 산업 핵심 전문가를 전문 인력으로 지정하는 방안 마련했다고요. 전문 인력으로 지정되면 뭐가 다른 건가요? 그 전문 인력으로 지정되면 사전에 그 전문 인력과 기업 사이에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협상을 할 수 있냐 하면 이거 관련된 비밀 유출에 대해서 금지 같은 것을 서약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퇴사했을 때 동종 어떤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이런 것으로 약간 조금 그 유출을 방지할 그 인력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협약 같은 것을 맺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 들어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삼성전자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장 도면을 중국 기업에 빼돌린다던가. 결국은 제가 여기 나와서도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이 그러니까 이 관련 기업 그 기술 유출이 중국
지속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점점 건수도 늘어나고요. 중국이 결국은 내수 중심의 경제로 전환을 이제 선언하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전에는 수입하던 것들을 국내에서 이제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기술이 없이 모든 것이 뚝딱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술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반칙을, 약간의 편법을, 불법을 쓸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죠. 유혹이 점점 네, 많아지겠네요. 유혹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결국은 최근에 이제 지금의 정부의 어떤 이런 지침들은 두 가지의 효과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전적으로 이런 유출 전문 인력으로 지정함으로써 유출 가능성을 좀 줄이는 것과 또 하나는 사후적으로도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좀 법적인 페널티를 높이겠다라는 거거든요. 양형 기준을 좀 높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후적으로 이런 불법 행위가 발각됐을 때 조금 더 강하게 처벌하겠다라는 식의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적으로도 차단하고 사후적으로도 조금 차단할 방법을 동시에 구축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기술 유출에 너무 관대했다라는 비판도 계속 나왔었는데 그럼 이번 대책이 좀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뭐 제 생각에는 사실 이게 사전적으로 이거를 걸러내기가 너무나도 힘든 부분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방벽을 좀 높일, 좀 저희가 조금 더 엄격하게 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렌드 자체는 앞으로 이런 기술 유출이나 기술에 대한 경쟁은 점점 심해질 거고요. 네. 아까 저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중국과 미국 사이에도 결국은 핵심은 기술을 빼돌리냐 안 돌리냐라는 문제들, 그 기술이 일로 전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쟤네들이 혼자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바람직한 방향, 정책 방향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해외 증시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가 되는데 뉴욕 증시가 일제히 좀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0년 국채 금리에 많이 민감한 기업들이 예를 들어 엔비디아나 메타 같은 기술주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기술주다 보니까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고 장기간의 투자는 결국 장기간의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약간 떨어지면서 반등을 한 부분이 있고요. 거기다가 아까 저희가 다뤘던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 대화 물꼬가 터지면서 마이크론이나 인텔과 같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다시 오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 뉴욕 증시를 좀 견인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주에 31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31일 날 7월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E라고 부르죠.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요. 그 다음 날 바로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 지수가 발표되는데 결국은 이 두 가지 지수가 향후에 연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굿모닝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준영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리 돈독이 올랐다지만 팔 게 없어 나라를 팔아먹다니. 전남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관람객이 드디어 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폭염과 장마로 다소 늦춰졌는데요. 가을에는 국화의 향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만 호수정원 앞 나루터에 육자가 등장했습니다. 관람객이 600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This place, Suncheon Garden Show, is an amazing place.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in the world. 순천 정원박람회 관람객은 지난 6월 말 500만 명을 넘어선 뒤 600만 명 돌파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렸습니다. 폭염과
장마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대한민국 인구 9분 중에 1분이 국제정원 박람회를 방문했다는 것은 대단히 놀랄 만한 일이거든요. 평가해 주신 전국에 계신 국민들에게 정말로 감사드리고 9월, 10월 달에는 더 멋진 국화로 여러분들 모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객 유치 목표는 800만 명. 순천만 습지의 황금빛 갈대와 그윽한 국화향의 어우러짐이 벌써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가을 야구를 향해 뜨거운 중위권 싸움을 벌이는 두산 베어스의 선봉에는 돌아온 천재 유격수 김재호가 있습니다. 이달 들어 4할 때 맹타를 휘두르며 공수 양면에서 든든하게 팀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지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두산 왕조를 이끈 천재 유격수 김재호. 시즌 초만 해도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준 듯했지만 이달 들어 4할 때 타율에 홈런포까지 터뜨리며 두산에서 가장 뜨거운 주전이 됐습니다. 솔직히 2년 동안은 좀 야유를 좀 많이 받았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환호성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루하루가 좀 행복한 것 같습니다. 고질적인 어깨 통증에서 벗어나면서 실력 또한 되살아났습니다. 건강하게 야구할 수 있는 거에 좀 잘 되는 것 같고 경기를 또 많이 이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경기 감각이 옛날에 그 감각이 좀 살아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올해 38살 노장이지만 노련함을 앞세워 테이블 세터이자 유격수로서 만점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험이 이제 또 무시 못하는 거기 때문에 경험 면에서는 좀 더 좀 낫지 않나. 항상 웃는 얼굴로 경기에 나서는 스마일맨. 웃다 보면 옆에 사람도 웃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라운드에서 자꾸 밝은 모습을 보이면 그분들도 덩달아 밝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김재호에게 은퇴는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또 팀하고 이제 또 그런 마음이 또 잘 맞아야지 또 더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저는 일단 선수로서 일단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두산이 치열한 중위권 싸움에서 살아남아 가을 야구 티켓을 줄 수 있을 것인지 베테랑 김재호의 교환에 두산 팬들의 기대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팀이 5강 안에 들을 수 있도록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화이팅! YTN 이지은입니다. 프로축구 입단 대가로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안산 그리너스 FC 대표가 다시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안산 그리너스 FC 전 대표 이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앞선 구속영장 기각 이후 수사 경과와 법원 신문 결과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K-팝 걸그룹이 영국을 정복해 영국에서 올해는 이들의 해가 될 것이라고 영국 유력 일간지가 한국 걸그룹에 대한 호평을 내놨습니다. 몰락한 영국 걸그룹의 빈자리를 채웠다면서 K-팝 걸그룹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블랙핑크가 영국 최고 음악 축제 하이드팝 브리티시 서머 페스티벌에서 화려한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탑 100에서 1위를 차지하고 오피셜 싱글 차트 탑 40에 8곡을 올린 블랙핑크.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하이드팝 브리티시 서머 페스티벌에서 헤드라이너 간판 출연자로 참여했습니다. 블랙핑크 하이드팝 공연에 맞춰 런던에 마련된 기념품 매장은 팬들로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I'm actually here with my girlfriend who is a diehard fan of Blackpink. But I've started to listen to Blackpink as well and actually really like the music. We're coming from Switzerland. 블랙핑크에 이어 마마무는 이달 초 영국에서 공연을 마쳤고 다음 달엔 트와이스와 에스파, 있지, 여자아이들 4개 팀이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 가디언은 이를 두고 K-팝 걸그룹이 영국을 정복했다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가디언은 속물적 영국 음악계가 K-팝 산업엔 만들어진 속성이 있다며 비웃지만 K-팝 인기가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가디언은 영국에서 K-팝 걸그룹이 인기를 끄는 이유 중 하나가 몰락한 영국 걸그룹의 빈자리를 K-팝 걸그룹이 채웠기 때문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소셜미디어 영상과 에너지 넘치는 안무, 옷차림 등도 인기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가디언은 K-팝 걸그룹이 특별함을 가지고 있어 영국이 그들의 성공을 재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국에서 올해는 K-팝 걸그룹의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 우산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어제는 곳곳에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았지만 오늘은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곳곳에 산발적인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가 내리는 지역이 점차 늘겠고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며 빗줄기도 굵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까지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 제주 산간에 최고 1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12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에 최고 80mm,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리며 심한 무더위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26도, 대구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비가 점차 잦아들겠지만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국지성 호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해안가와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